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0년 산업위생 관리 기사 1회 실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적인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향이 진짜 뭐 18년, 19년, 이제 20년도까지 오면서 자, 어떻게 변해가고 있지? 파악을 해보니까 점차 지역적인 문제의 비중이 높아진다. 자, 그 얘기즉슨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파트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산업 환기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이제 개론에서 특히 뭐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법규 내용들 같은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꼼꼼하게 암기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거는 꼭 맞춰주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그런 이제 지역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진짜 교환의 내용을 여러분들 뭐 다른 교재랑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내용이 확실히 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출문제 그 수록을 항상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 교환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나 거기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그 함축적으로 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교환의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여러분들 소화하실 만하고요. 그거 조금씩 외워주시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개념들 외워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 안정적인 점수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입자성 물질이 여과지에 채취되는 작용 기전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뭐 제가 지역적인 문제 출제돼서 이제 많이 외워야 됩니다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너무나 맞출 만한 문제, 그러니까 점수를 진짜 주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은 비중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의 그 비중이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점점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지역적인 문제가 또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빨리 합격하는 게 좋고요. 자, 여과지에 채취되는 작용 기전 5가지 꼭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여과 집진 장치의 제거 메커니즘과도 또 동일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관성 충돌, 그리고 접촉 차단, 확산, 또 중력, 그리고 체거름, 그리고 이제 여과 집진기에서는 이제 정전기에 의한 흡착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죠.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시에 필요 조건. 자, 이거는 이제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필요 조건하고 이제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적용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하는 조건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뭐 고농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저농도고 이 오염물질이 막 분산되어 있고 또 독성물질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은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설치를 한다고 이제 결정이 됐고 설치할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조건들. 자, 요것도 지금 우리 교환에 있는 내용인데 6가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필요 환기량 계산해야 되겠고요.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청정 공기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점환기의 효과. 그러니까 멀리 가면 이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데 확산되지 않고 점환기가 되는, 그대로 바로 이제 배출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기가 배출되면서 오염 장소를 통과하도록 공기 배출구와 유입구의 위치 선정해야 되고요.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출구 높이를 적절하게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낮게도 안 되고 너무 높게도 안 되죠. 창문이나 문 근처에 있으면 기류로 인해서 다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오염된 공기는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 조건까지 우리 잘 정리해 놔야 되겠고요. 3번으로 갑니다. 자, 레이놀드 수 주고요. 그 다음에 덕트의 유속을 물어봤어요. 무조건 풀 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레이놀드 수 식을 한번 써보면, 자, 레이놀드 수는 NRE 관의 직경, 그리고 유속, 그리고 밀도 나누기 점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이하게 레이놀드 수를 주고요. 유속을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레이놀드 수가 지금 5만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점도가, 점성계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다 MKS 단위로 통일하기로 하죠. 자, 지금 보면은 덕트 직경이 200mm니까 제 MKS로 바꾸면
0.2m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V. 자, 로 값은 얼마예요? 비중이 1.203이다. 그러면 자, 밀도도 1.203 kg per 세제곱미터다. 산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V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입해서 V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V로 정리해 주니까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3.74 m/s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유입계수가 0.65. 자, 후드가 있다. 후드에 연결된 덕트는 원형이고요. 지름이 10cm고 유량이 0.1이고 후드의 정합을 구하시오. 자, 공기 밀도는 1.2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드 정합 산출하는 식 잘 알고 있죠? 그 식을 바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드 정합 같은 경우에는요. PS가 되겠고요. 얘가 1 플러스 F가 되겠죠. 뭐 FI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P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입계수가 있으니까 F 구할 수 있겠죠. F는요. 1-CE의 제곱, CE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자, 0.65 여기에 제곱, 0.65 여기에 제곱이 되겠습니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F값 계산해 주시면 F값이 얼마 나와요? F값이 요게 1.366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PV. PV는 우리 지금 여기 좀 유량하고 지름이 있으니까 둘을 정리하면은 유속 구할 수 있죠. 그럼 유속을 이용해 갖고 우리는 2지분의 감마 V 자승으로 해가지고 PV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유속 먼저 구해놓고 집어넣으면 유속은 유량 나누기 단면적. 자, 유량이 지금 0.1 세제곱미터 per sec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단면적을 나누니까 단면적 얘는 파이 D의 제곱이 되니까요. 지금 10cm면은 미터로 하면은 0.1m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제곱, 여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면은 V 값 나오겠죠? V 값이요. 요게 12.7323 m/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V 값 구했으니까요.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G 값이 9.8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얼마라고요? 1.2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V 값이 12.7323 여기에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니까요. 요게 얼마 나오죠? PV 값이 PV 값 계산하면 9.9251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산출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PS 후드 정합은요. 1 플러스 F 값이 얼마냐면 1.3668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PV 값이 9.925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PS 자, 후드 정합 구해주면 얘가 23.49 mm H2O다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뭐 어렵지 않게 4번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산소 부채 정의. 이건 너무 많이 풀어봤던 건데 산소 부채가 일어날 때 에너지 공급은 세 가지. 이거 당황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산소를 소비한다라는 건 일단 뭐죠? 그렇죠. 호기성 산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기성 반응 시에 필요한 우리 에너지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필기 때부터. 그거 세 가지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산소 부채 정의는 뭐죠? 운동 과정에서 젖산을 산화하는데 산소량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젖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젖산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운동 시에 또는 활동 시에 필요한 산소 또는 충족되어야 되는 산소가 이제 부족해져서 부족한 만큼의 산소를 작업이나 운동이 끝난 후에 회복기에 섭취하는 산소 또는 부족한 만큼까지가 산소 부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량은 회복기에 이후에 또 쉬면서 하면서 섭취하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산소 부채 정의 및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산소 부채가 일어날 때 에너지 공급원 세 가지 쓰시오. 자, 호기성 산화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 ATP 또 CP 글리코겐 세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죠. 덕트 내 반송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4가지. 이것도 뭐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유해물질 특성이 있겠죠. 그죠? 특성에 따라서 반송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느리게 할지 결정되는 거고, 분진이 퇴적될 우려가 있으면 반송 속도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죠. 덕트 내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속도를 결정해야 되죠. 너무 속도가 빠르면 너무나 마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분지관 설치나 관의 확대나 축소가 있었을 때도 반송 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4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갑니다. 귀마개의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자, 귀마개는 항상 귀 덮개와 여러분들 구분하셔가지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오늘? 자, 휴대가 간편하다. 착용이 간편하다. 그리고 안경과 안전모 이런 거를 같이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덥고 습한 환경에서 뭐보다요? 귀 덮개보다 비교적 착용하기가 좋다라는 거. 자,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차음 효과가 귀 덮개에 비해서 떨어지죠. 외이도에 염증 줄 수가 있는 거죠. 귀에 질병 있을 때 착용 안 되겠고요. 착용 요령을 알아야 좀 완벽하게 이 그 차음 효과를 다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귀마개 차음 효과가 25dB이라고 했으면은 이 착용을 잘 하신 분은 25dB이 되는 거고, 착용을 잘 못하면 뭐 15dB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착용 요령을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진짜 잘 끼시죠? 사격할 때 이거 한 번씩 다 껴가지고. 이거 진짜 귀마개의 소중함을 언제죠? 저희 그 선임이 귀마개를 안 하고 그 사격장에 들어갔는데 귀마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 휴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했는데 그 뒤로 청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총을 쏠 때마다 삐삐삐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귀마개가 진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차음 효과가 그래도 좋구나. 귀덮개보다 떨어지지만 그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여담이었고요. 8번으로 갑니다. 자, 송풍관 내 속도압이 30이고 덕트의 유속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밀도는 1.293이다. 너무 간단하네요. 자, 이거 지금 우리 속도압과 유속의 관계. 아까 사실은 이거 PV6 쓸 줄 알았다고 하면은 이거 까먹었어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유추하죠? 이거 그대로 V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V로 정리해주면 얘가 그대로 EG, PV 나누기 감마에 제곱 있으니까 루트 씌워주면 요게 덕트의 유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자체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면요. 자, 2 곱하기 9.8 되겠죠? 그 다음에 PV, 속도압 항상 미리미리 H2O인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함정 낼 수가 있어요. HG로 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환산해서 집어넣으셔야 되고, 자, H2O인 거 확인됐으니까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밀도 1.293.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조금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 단위 바꾸는 거. 그리고 밀도가 1.293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293인데 예를 들어서 응용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세요. S 표시를 해놨죠. S 표시라는 건 뭐예요? 그죠?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하에서 지금 밀도가 이렇다. 그래 놓고 송풍관 내의 온도는 20도씨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밀도를 갖다가 20도씨 상태로 한번 온압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해보면, 자, 표준 상태니까 원래 보정 전에는 273인데 얘가 얼마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정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응용되면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8번 풀어보면요. 요거 21.33 자,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산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가죠. 송풍기 회전수가 1000rpm, 송풍량은 300, 정압은 100, 동력은 12. 회전수를 1200으로 갈 때 송풍량, 정압, 동력을 구하시오.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죠,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필기 때부터. 해서 회전수 변화에 따른 우리 풍량, 그리고 압력, 동력은
요합동은 1, 2, 3동이다 해가지고 회전수 변화의 1승의 비례 풍량, 2승의 비례 정합, 3승의 비례 동력이죠.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해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꼭 풀 줄 아셔야 되겠고요. 너무나 잘 출제가 되니까요. 자, 10번 문제 조금 지엽적이었어요. 자, 성면 해체 작업 시에 작업 수칙을 쓰시오. 사실은 이거 제가 아마 복원이 완전하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유형은 성면 해체 작업 시에 작업 수칙 쓰시오 이렇게만 복원이 지금 현재 자료로는 그렇게 됐는데 혹시나 이거 내가 전에 이 자료가 있다, 확실한 정보가 있다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작업 수칙 4가지를 쓰죠.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몇 가지인지 모르니까 저로서는 그냥 다 외우세요라고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제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작업 수칙 이거 10가지 다 외운다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뭐 수험자 입장이니까 우리가 의리죠.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거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암기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냥 쭉 한번 읽어봅니다. 2번, 3번 정도 정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외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틀린 문제로 체크돼 있으니까 또 한번 이제 다시 틀린 문제 풀 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덮어두고 그 다음에 또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 갈 때 못 외웠으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한번 딱 보고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시험지 딱 펼쳤는데 저게 나왔다. 그럼 그 문제부터 먼저 까먹기 전에 먼저 써놓고 기억나는 대로 써놓고 기억나는 대로 다 써야 부분 점수까지 받는 겁니다.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럼 100점 다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또 암기하세요라고 권장하기까지는 그 정도의 빈도, 출제 빈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정독 한 2번, 3번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정리로 한번 보는 거 정도로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으로 가죠. 셀룰로스 섬유 여과지의 장점 및 단점 2가지를 쓰시오.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익숙한 게 셀룰로스 섬유 여과지보다는 뭐 MCE 여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단점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셀룰로스 섬유 여과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장점이랑 단점 한 가지씩 쓰기는 좀 쓸만한데 2가지씩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로스 섬유 여과지는요. 우리 일반 그 막 여과지하고 좀 구분을 하죠. MC 여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여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막 여과지에 비해서 이 섬유 여과지는 채취 효율이 좋으면서도 과부하, 그러니까 많은 용량의 채취를 할 때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과부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은 흡습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흡습성이 크다는 건 큰 단점이죠. 이 중량 분석을 할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을 많이 흡착하니까 뜬금없이 무게가 많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강도가 아무래도 이 셀룰로스는 그 식물성에서 추출이 된 거죠. 그래서 물리적 강도가 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으로 가죠. 흡착제 오염물질의 거의 흡착되어 유출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으로 뒤층의 농도가 앞층의 농도의 10% 이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이거 뭐죠? 이거를 갖다가 파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파과 현상 또는 파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이거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물리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직경 3가지. 3가지 뭡니까? 마틴, 헤이후드, 페레트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헤이후드를 갖다가 다른 말로 등면적 직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걸로 쓰시든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14번으로 갑니다. 작업장에서 소음이 90dB로 2시간, 그리고 95dB로 2시간, 100dB로 45분 동안 발생했을 때 노출 지수를 구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래요. 이거 뭐 소음에 관련해서 우리 노출 지수 구하라고 하면은 소음의 그 기준 데시벨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 일단은 지금 노출 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소음으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C1,
T1, C2, T2, 그리고 땡땡땡땡땡, C3, CN, TN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 데시벨별로 우리 노출 기준 시간을 외우고 있니? 그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우리가 소89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소89 90데시벨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소89니까 8시간이 기준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5데시벨로 올라가면 반으로 줄어들죠? 4시간. 100데시벨 가면요? 2시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소89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노출 시간은 2시간인데 기준은 소8 8시간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5데시벨 가면서 기준이 반으로 줄어들죠. 네, 현재 지금 노출 시간은 2시간. 자, 그 다음에 100데시벨은 조금 꼬아놨어요. 45분 동안 발생했다. 45분은 몇 시간이죠? 60분으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5를 60으로 나누면은 이게 지금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100데시벨은 몇 기준입니까? 2시간 기준. 그래서 이거 쭉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다 더해보면은 이거 얼마 나오죠? 여기 1.125. 지금 이 아이가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가 1을 초과함으로 노출 기준 초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했고 노출 지수도 구했죠. 자, 밑에 제가 그 교환에 소음 수준에 따른 노출 기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8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또 110데시벨, 또 115데시벨, 120데시벨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가죠. 작업장에서 1시간에 1kg의 톨루엔이 증발되어 공기 중으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자, K는 5고요. 분자량은 92. 허용 기준은 TLV 50이라면은 작업장을 전체 환기시키기 위한 필요 환기량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거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조건이 톨루엔,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TLV가 나왔고요. 환기량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식 써야 되겠어요? 그쵸. 전체 환기량, 필요 환기량, 발생량 나누기, TLV. 여기에 안전계수 K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 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TLV 단위가요. 여기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니까 G 단위도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 밀리리터 퍼, 뭐 아우어 단위 되면은 딱 이렇게 끊어지면서 세제곱미터 퍼 아우어 요 단위로 Q 단위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G 값부터 한번 구해보면요. 자, 오염물질 발생량이 1시간에 1kg이 배출이 된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부피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요. 지금 분자량을 이용해가지고 분자량이 92. 얘는 92kg에 지금 온도가 25도죠. 그죠? 25도씨에서는 24.4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 단위로 환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피 단위를 뭘로 바꿉니까? 그렇죠. 밀리리터로 한번 환산할게요. 1세제곱미터가 10의 6승 밀리리터. 자, 만약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TLV를 갖다가 50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염물질에 따라서는 TLV가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G 단위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밀리그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럼 선생님 그때는 이거 환산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킬로그램만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밀리그램으로만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이 환기량 구할 때는 무조건 밀리리터로 환산해야지.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TLV가 ppm으로 나오니까 적용되겠지만 가끔가다 나오는 그 변별력 있는 문제는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때는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항상 이게 지금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인식해 주시면서 풀면은 더 좋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G 값이 나오죠. 26만 5,760인가요? 네, 60.869
0.96ml/hou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값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땡땡땡 Q값 구해보죠. 자, G값이 265,760.8696 여기에 자 나누기 TLV 얼마예요? 50. 그리고 K 얼마죠? K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기로 눌러주니까요. 26,576.09 세제곱미터/hour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15번 산출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16번으로 갑니다. 킬레이트 채취 분석법 4가지 쓰시오. 이것도 뭐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기출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기출에 잘 나오는구나. 이런 거 필기에서는 못 봤는데 실기에서는 기출로 보니까 잘 나왔네. 외워줘야 되겠네. 정리가 되겠죠. 자, 킬레이트 채취 분석법 4가지 직접, 간접, 치환, 그리고 역적정 4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공기 중 혼합물로서 벤젠이 0.25ppm, 톨루엔이 30ppm, 자일렌이 40ppm 이 서로 상가작용을 한다고 할 때 허용농도 초과 여부를 평가하고요. 혼합공기의 허용농도를 구하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상가작용이고 혼합농도의 허용농도 구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일단은 먼저 노출지수를 구해서 노출지수가 1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허용농도 초과 여부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오염물질들을 다 더한 다음에 걔를 EI로서 나눠주면 상가작용을 할 때의 혼합공기의 허용농도 구할 수가 있겠죠. 너무 빨랐나요? 개념 정리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식으로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허용농도의 초과 여부를 평가해야 되니까 EI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노출 지수부터 구하죠. 자, 그럼 노출 지수 어떻게 구하죠? C1, TLV1, C2, TLV2 해서 땡땡땡땡땡 CN, TLV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되겠는데요. 자, 집어넣어 보면요. C1이 벤젠이 0.25, 벤젠의 TLV가 0.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톨루엔은요 30이고, 자, TLV가 100이네요. 자일렌은요 40이고요. 얘도 역시나 TLV는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 주니까 EI 값이 나오겠는데요. 노출 지수는 1.2. 자, 어떻게 되는 거죠? EI가 아까 문제랑 같이 얘는 1 초과하는 거죠. 그렇죠? 초과되니까 허용 농도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혼합공기의 허용 농도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혼합공기의 허용 농도는 상가작용일 때 우리 혼합공기의 허용 농도 구하겠습니다. C 믹스라고 할게요. 자, 얘를 갖다가 C1, C2, 땡땡땡땡땡 CN까지 여기다 뭘 나누자고요? EI. 항상 문제들이 이렇게 2가지가 나왔을 때는 연관성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풀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연관성 있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전체 농도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0.25 플러스 30 플러스 40 이렇게 다 더하시고 EI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여기에 58.54 ppm. 그래서 다 섞여 있고 상가작용이 되니까 요 정도 ppm 나올 거다. 그래서 이 허용 농도를 가지고 원래 뭐 하나로 봤을 때는 100 ppm, 100 ppm까지 괜찮지만 혼합됐었을 때는 여기까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 풀 수가 있겠고요.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의 여과제 구비 조건, 여과제 선정 시에 고려사항 5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여과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할 때 쓰는 거죠. 자, 채취할 때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겠나요? 당연히 채취율이 좋아야 되겠죠. 촘촘하게 잘 걸러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먼지는 걸리고 공기는 잘 빠져나가는. 왜냐면 공기까지 못 빠져나가면
우리 압력 손실이 엄청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저항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흡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여과제는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5가지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리해 보면, 자, 미사입자에 대한 포집 효율 좋아야 되겠죠. 압력 손실, 흡인 저항이 낮아야 되겠죠. 공기는 잘 통하고 입자는 잘 잡히는, 물은 잘 흡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불순물 없어야 되고요. 가볍고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 이렇게 5가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죠. 충류형 송풍기의 종류 3가지 정리합니다. 자, 프로펠러, 튜브, 그리고 베인형이 있겠죠. 자, 3가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3가지 쓰시오. 아, 이게 좀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지 부착했다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딱 알게 되는 그 효과는 뭐예요? 그렇죠. 후드 뒤쪽에 공기를 배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흡인 공기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25%. 슬로트 후드의 경우에는 플랜지 부착하면 한 30%까지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효과를 3가지 써라. 그럼 이걸 다 쪼개가지고 뭐 뒤쪽에 공기 흡인을 배제할 수 있다. 흡인 공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개념적으로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나 1가지밖에 안 배웠는데 2가지밖에 안 배웠는데 해서 그냥 좌절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토대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플랜지가 있었을 때 여기 지금 후드가 있는데 여기 지금 플랜지가 붙었어요. 그러면 뒤쪽에 공기만 흡인하는 뒤쪽에 공기의 흡인만 배제하는 이 효과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차적인 어떤 다른 장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은 뒤쪽에 공기 흡입을 배제해서 흡입 공기량을 감소하는 거는 무조건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공기량 자체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특히나 송풍기에서 사용하는 그 동력도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죠. 그러면 이 시설의 유지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동력의 감소 또는 시설의 유지비가 감소된다, 절감된다. 이런 효과도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자, 뒤쪽의 공기는 여기 앞에는 오염물질이 있는데 뒤쪽에는 청정 공기가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 청정 공기가 들어올 확률이 높죠. 이 후드는 뭐 잡으려고 지금 설치한 거예요? 오염된 공기 잡으려고 설치한 거죠. 자, 그러니까 뜬금없이 지금 플랜지를 부착을 하면은 청정 공기를 배제하고 뜬금없이 들어오는 이 청정 공기를 배제하고 정말 잡아야 되는 오염 공기만 포착을 하니까 이 공기량 감소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이 포집하는 또는 제거하는 이 효율 자체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효과 3가지 써보면 후드 뒤쪽에 공기 흡입 배제해서 흡입 공기량의 약 25% 감축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력 절감할 수 있겠고요. 또 오염원 쪽으로 송풍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풀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0년 산업위생 우리 관리 기사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풀이를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됐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선생님 뭐 이런 강의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선생님 이런 자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뭐 요청 자료라든지 뭐 요청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제 카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글로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문제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